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재보궐선거 있었는데요.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자, 가장 관심이 갔던 부분이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 부분입니다. 진보당이 원내로 진출한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네. 결과까지 좀 분석해 주십시오. 네,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이상직 전 의원의 권리로 발생을 피력을 하면서 무공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보당 후보하고 다수의 무소속 후보가 경쟁하는 구도가 됐는데요. 강성희 진보당 후보가 39.1%를 차지해서 임정엽 무소속 후보를 제치고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울산교육감 보궐선거도 관심을 모았는데요. 진보 성향 대 보수 성향 1대1 대결이었는데 천창수 후보가 61.9%, 60%를 넘는 득표율로 보수 성향의 후보인 김주홍 후보를 제치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창녕군수 보궐선거는 국민의힘이 무공천을 했던 지역인데 네. 4파전이 펼쳐졌어요. 4명의 후보가 20% 안팎의 득표율을 보였는데 박빙이었네요. 그중에 성낙인 무소속 후보가 24.2%로 당선이 됐고요. 네. 그리고 경북 도의원 구미 4선거구에서는 김일수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경상북도 포항시의회 의원 북구 나선거구에서는 김상백 국민의힘 후보, 그러니까 경북 지역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이 많은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당선이 됐고, 경남도의회 의원 창녕 1선거구에서도 이경재 국민의힘 후보가 50.3%를 득표 당선이 됐습니다. 네. 다만 이변이 일어났던 지역이 이제 울산광역시의 남구 의원 나선거구인데요. 네. 국민의힘 의원의 권위 때문에 일어난 선거인데 최덕종 민주당 후보가 50.6%를 얻어서 울산인데요. 네, 1대1인데 50.6%면 이제 피말리는 접전이었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청주시의회 의원 상당구의 나선거구, 이 지역이 그나마 이제 거대 양당 경합 성향이 강한 지역이라고 알려졌는데 국민의힘의 이상조 후보가 48.4%로 당선이 됐고, 묘하게도 이 지역은 이제 민주당 후보하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후보의 표를 합치면 당선된 국민의힘 후보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더 많군요. 네. 네. 그런 또 지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군산시의회 의원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인데 이쪽 지역의 나선거구에서 우종삼 민주당 후보가 37.8%를 득표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자, 1년 남짓이에요. 임기 자체는. 그렇지만 원내 정당 진보당이 원내 처음으로 발을 들인 부분 뭐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눈에 띄는 게 김기현 대표 지역구예요. 울산 남구. 네. 여기 지금 민주당의 최덕종 후보가 과반 이상 득표해서 당선이 됐는데 이것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선거 결과를 좀 요약을 하자면 전주에서 민주당이 타격을 받았고 네. 울산에서 더 큰 타격을 국민의힘이 받았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울산에서는 사실 정당 공천은 없는 선거지만 어쨌든 그렇죠. 진보 성향의 천창수 후보가 교육감에 당선이 되면서 국민의힘도 좀 타격을 받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 더해서 울산 남구의회 의원 나선거구 보궐선거에서 최덕종 민주당 후보가 50.6%, 신상현 국민의힘 후보가 49.4%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 선거구를 보면 나선거구, 남구의원 나선거구가 의원이 2명입니다. 2인 선거구인데 작년 지방선거 때 2명 다 국민의힘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대충 한 63대 37 정도의 그 표차가 났었는데 이 최덕종 후보가 작년에 낙선을 했던 후보입니다. 네. 근데 한 명, 2명도 아니고 한 명을 뽑는 선거에 보궐선거 출마해서 당선됐다라고 하는 거는 울산 지역에서도 국민의힘에 대한 민심 위반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부각이 되는 것이고, 특히나 김기현 대표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구니까 더 남구, 울산 굉장히 남구. 사실 경상북도 지역의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총출동하면서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네. 근데 경상북도는 어쨌든 수성을 했는데 정작 대표 지역구에서 이런 뭐 일종의 구멍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구멍이 생겼다. 이 점이 또 특별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에 산불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뭐 봄비 내리면서 걱정을 조금 덜긴 했는데 그래도 피해가 지금 누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산불로 피해를 본 10개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는 경우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10개 시군구 전국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요. 일단 그 지역들을 살펴보면은 홍성, 이번에 굉장히 많은 산불이 일어났던 그렇죠. 홍성이 있고요. 그 외에도 충남 금산, 당진, 보령, 부여, 대전 서구, 충북 옥천, 전남 순천 한평, 경북 영주 등의 10개 시군구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고 네. 피해 지역들의 뭐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쪽에서 요청도 많이 했고 정부에서도 이 산불이 굉장히 크게 규모가 번졌던 것을 또 주목을 해서 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 특별 재난 지역이 되면 어떠한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특별 재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재난 구호라든지 네. 복구에 필요한 행정 기본적으로 펼쳐지게 되겠고요. 그 밖에도 재정, 금융, 의료상의 특별 지원 등이 추가가 될 수 있고 이를테면은 주택 피해, 공공시설 복구비, 건강보험료 등의 비용 일부 이런 것들을 또 지원을 지역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학폭 관련 내용인데요. 정부하고 여당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 근절 대책을 내어놨습니다. 네, 일단 조만간 총리 주재 학폭 대책위원회를 연다라고 예. 하는 방침인데요. 일단은 뭐 대충의 가닥은 잡혀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 조치, 피해 학생 우선 보호라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교사의 교육적 해결, 또 학교의 근본적 변화 방안 이런 것들을 담아서 종합 대책을 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일단은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흐름은 가해자에게 확실한 불이익이 따라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 협의에서 한 목소리로 강조를 했던 방안이고요. 네. 그 일환으로 생활기록부에는 중대한 학교 폭력 관련한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을 한다라고 아하. 하는 것과 현행 대학 입시의 이제 수시 전형에만 이 학폭 경력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정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생기부 보존 기간을 대입도 아니고 취업 시까지 늘린다라고 하는 그런 법안도 중장기적인 검토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번 대책 아마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논란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중요한 거는 학폭 이력을 얼마나 어떻게 반영할지 이것도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감점 기준을 예. 어느 정도로 잡을 거냐인데 이게 뭐 감점 기준이 낮으면 이거 감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렇죠. 높으면은 이거 하나로 그냥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징계 기록이 결국에 좀 시간이 지나서 삭제가 되면 이 응시자는 또 가해 기록이 남아있는 재학생보다는 유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고차원적으로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과제로 또 이 남습니다. 부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너무 가해자를 엄벌한다. 이 가해자 엄벌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가해자 엄벌주의는 일반적으로 이것이 과연 예방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에서 나오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네. 또 한편으로 어떤 걱정이 나오냐면 가해자가 한번 돼버리면 타격이 크기 때문에 네.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저항이 거세어질 거다. 재판 같은 거 더 많이 할 거다. 그렇죠.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 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또 우려 나올 수 있는 건 소송이라는 과정 속에서 네. 좀 집안의 사정이 유리하고 부유하고 이쪽이 변호사도 더 제대로 선임하고 이런 그렇죠. 것들이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빈부격차까지도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할 만한 제도적 보완책도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 국민 100명 정도를 모아서 외교안보 문제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정작 국민과의 질의응답은 또 비공개로 진행을 했어요. 네,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예. 제2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번에는 외교 통일 국방 보훈 분야에 관한 국정과제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100명의 국민 패널을 초청을 했습니다. 네. 근데 1차 회의는 생중계를 했습니다. 이 회의가 몇몇 TV 채널에서도 보도가 됐었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번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떤 패널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공개한 서면 브리핑에서도 3명의 전문가 패널의 발언만 네. 전해졌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소통으로서 좀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또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패널 국민으로서 97명 또 인요한 교수 또 태영호 최고위원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또 유영원 기자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위원 등 전문가 패널들도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선정 기준은 뭘까요? 이 강제동원 해법 관련된 단체들 이런 분들은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대통령실에서는 외교안보는 특히 전문가들의 식견이 중요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또 전문가 패널들을 섭외를 했다라고 하고 이 패널들 면면을 봤을 때는 이제 뭐 외교안보 쪽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패널들이 포함이 된 것은 맞습니다만 근데 100여 명의 이제 국민들을 포함한 패널들이 어차피 초청이 됐는데 네. 그중에 강제동원 해법 관련해서 특히 정부의 방침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라든지 이쪽 당사자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에 쓴소리 해줄 수 있는 사람은 피해서 부른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을 옆에 이제 뭐 이른바 들러리 세워서 반쪽짜리 소통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방금 말씀드렸던 네. 크게 두 가지 부분 비판적인 단체에 초청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비공개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또 1차 회의하고 견주더라도 네. 민주적이고 또 소통이 활발한 그런 모습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외교안보 분야도 사실 뭐 대통령실에서는 전문성이 있는 패널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지금 강제동원 해법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또 관심을 가진 분야가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방식이랄까 이런 것들 좀 더 열어볼 필요가 있는 이런 소통이라는 것을 거꾸로 한번 입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자 한덕수 총리가 어제도 독도 관련해서 좀 말실수를 한 것 같아요. 네, 맹성규 민주당 아하.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 질문자로 나섰는데 한덕수 총리에게 독도는 우리 땅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예. 근데 한덕수 총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착각을 했던 거겠죠. 아마 이제 독도는 일본 땅이 맞습니까? 라고 들었거나 우리 땅이 아닙니까? 라고 들었거나 네. 아닌 겁니까? 라고 들었거나 뭐 이런 이제 질문을 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한덕수 총리가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돌덩이 돌덩이를 얘기했었죠. 치웠다라고 예. 해서 이제 혹시 피해자들을 돌덩이라고 한 것이냐라고 해서 그건 또 아니다라고 진화하고 수습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뭐 단순 마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연달아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또 한번 입길에 오른 것 같습니다. 자,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제2요구권 그 거부권 행사죠. 이게 많아질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던 언론 보도 이거는 대통령실이 사실이 다르다라고 부인을 했네요. 네, 경향신문에서 당초에 법률안 제2요구권 네. 그러니까 거부권이 그 행사되는 것이 좀 더 많아질 것 같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다라는 보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보도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부인을 했습니다. 네. 일단 그 거부권이 많아질 거다, 많이 행사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이제 부인을 했는데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 이렇게는 얘기를 했어요. 국회에서 넘어오는 법안을 모두 정부가 받아주기 어려운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의 발언을 혹시 했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취지의 발언은 자신의 그 회의를 기록한 수첩에 없다. 아하.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는 합니다. 다르다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오전 성남시 분당구에서 일어난 사고 소식. 이 하천을 가르는 교각 난간이 무너져 버렸네요. 네, 어제 오전에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네. 정자교라는 교각이 무너지면서 가드레일, 이정표 이런 것들이 산책로로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 안타깝게도 2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성 보행자 1명이 사망을 했고 네.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한 20여 년 정도 미용업을 했던 그리고 3년 전에 혼자 이제 헤어샵을 차렸던 분이 안타깝게 좀 더 뜻을 펼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20대 남성 1명도 구조물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넉 달 전에 구조물 안전 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비가 내려서 그런지 왜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건가요? 네, 작년에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를 했고요. B등급을 받았습니다. B등급? B등급이면 양호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보통 C등급이 나와도 뭐 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거든요. 철가진 않는데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몇 가지 추측들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져서 교각이 그 영향을 받아서 붕괴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고 한편에서는
이제 철근이나 콘크리트가 햇볕이나 날씨에 의해서 동결 융해되면서 내구력이 떨어졌을 수 있다라는 네.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성남시가 특히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교량 하부를 지나는 지름 20cm짜리 상수도관이 파열됐다. 이게 이제 보행로가 붕괴되면서 파열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이게 보행로 붕괴가 되기 전에 파열됨으로써 건지. 교각 붕괴로 이어진 건지 이거는 확인이 안 됐지만 이게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죠. 안전 점검에서 제대로 체크가 안 되었거나 아니면 안전 점검에서 체크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요인 그렇죠. 때문에 무너졌거나 이 두 가지의 큰 가능성이 아직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분당이 신도시 1기잖아요. 90년대 초에 다 지어졌는데 이 옆에 있는 다른 다리들도 비슷한 시기에 다 만들어졌거든요. 네. 이 다리들도 위험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성남시 같은 경우는 2018년에도 분당구 야탑동의 야탑 10교가 폭염에 균열이 생기면서 배관이 터지고 교각이 기울어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일대에 이제 다시 한번 안전 대책을 수립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네.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매년 1회 교량을 안전 점검을 해야 되고 정밀 점검도 2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어겼을 경우는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현재 경찰도 분당구청이 어떤 점검을 실시했는지 이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일단은 중대재해법에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고 중대 시민재해냐 아니냐 네. 이것이 이제 관건이거든요. 이거를 일단 경찰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소식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기소가 됐어요. 네.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기소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이제 열린 기소 인부 절차에 출석을 해서 34건의 혐의를 전면 부정을 했습니다. 34건이 어디서 나오냐면 일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입막음을 하는 그러니까 성관계 폭로에 대해서 이제 전직 배우에게 입막음을 하는 과정인데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입막음 과정에서 있었던 기업 장부에 법률 자문 비용을 허위 기재한 부분, 또 허위 영수증을 발행하고 보관한 것, 입막음 비용 지불을 위한 수표 발행 이런 것들을 이제 사업 기록 위조, 문서 위조의 혐의로 34건을 일단은 기소를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뉴욕 검찰의 경우는 선거법 위반에 관련한 직접적인 권한은 없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이 문서 위조 쪽으로 일단 뉴욕 검찰에서 방향을 틀어서 네. 기소를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트럼프가 지금 자신의 기소에 대해서 전례가 없는 엄청난 선거 개입이다. 미국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강경 발언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지옥으로 갔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또 이 가짜 사건은 2024년 대선을 방해하기 위해 떠오른 선거 것이다.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한국하고도 비슷한 풍경들인데요. 왜 한국도 매번 그런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적을 탄압하기 위해서 사법적 수단을 꺼내드는 거다. 아니다. 이게 사법적인 위기인데 정치적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다. 뭐 이런 양론이 부딪히고 네. 있는 거고 또 한편 후안 머천 판사를 가리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럼프 혐오 판사다. 아, 혐오 판사다. 그러니까 한국도 예. 무슨 판결이 내려지면 판사 네. 성향이 어떻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풍경들이 또 미국에서도 트럼프 사건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어요. 지금 방송사마다 헬기도 띄우고 다 생중계하면서 그 주위가 교통이 마비되기도 하고 난리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헬기를 띄우는 등 생중계에서 취재진들이 뒤섞여서 일대 교통이 마비되는 네, 이런 현상도 벌어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비슷한 풍경인데 반대자들과 지지자들이 또 나와가지고 서로 찬반 시위를 하는 네, 이런 풍경도 그대로 벌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